예, 반갑습니다. 많네요. 학생들이 많아요. 자, 이제 뛰어왔구나. 아직도 부채를 붙이고 있네. 별로 오늘 덥진 않은데. 반갑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아우, 4학년들 골치 아파요. 4학년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 어우. 여기 앞에 있는 아주 빨간 티를 멋있게 입고 있는 친구는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요즘 1학년들 보면 어때요? 신입생들 보면. 큰 소리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신입생들이 예의가 없죠. 개판이? 괜찮아요? 그 뒤에 친구, 군대 갔다 온 친구는 요즘 1학년들 보면 어때요? 좋아 보인다고. 보통은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에게 요즘 1학년들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 답이 개판이에요. 이렇게. 군대 제대하는 제대군인들에게 아마 여기 ROTC도 있네요. ROTC 졸업생들이 ROTC 이제 갓 들어오는 후배들을 보면 첫 마디가 요즘 애들은 군기가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일까요? 진짜 그럴까? 4학년들이 1학년들 보고 늘 하는 얘기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졌어. 제멋대로야. 선배 알기를 우습게 봐.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 제대하는 제대군인들은 군대 막 입대한 후배들을 보고 요즘 애들은 군기가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4학년들이 1학년을 보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졌어. 이렇게 빨리 버릇이 없어졌으면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어떨까? 거의 뭐 인간도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의 인간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을까? 그럴까? 과연 사회는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오늘 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게 오늘 강의의 시작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가짜 경제학, 진짜 경제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경제학의 진수를 맛보게 해줄 작정이에요. 경제학 그러면 골치 아프다. 뭐 그래프가 있고 뭐 골치 아프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내밀한 규칙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을 뜻해요. 진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진정한 규칙은 무엇일까를 탐구하는 것이 경제에 대한 탐구예요. 그래서 경제학은 어떻게 보면 철학하고 비슷하기도 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을 누가 가지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시스템인가 하는 것을 경제학은 답을 해야 돼요. 철학만 답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철학이거나 또는 윤리학이거나 또는 정치학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가 오히려 그런 질문들에 답을 잘 줄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여학생들이 다 이제 머지않아 10년 안에는 결혼들을 하겠지. 그럼 시어머니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며느리들은 개판이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여러분 부모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인정머리가 있는 사회였는데 요즘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어. 요즘은 뭔가 나빠졌어.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과연 그럴까? 조금 전에 내가 와서 화장실을 갔는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화장실에 다 밖에 줄을 서요. 소변기가 남자들 쭉 있잖아요. 무슨 여자 화장실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학교 다닐 때 남자 화장실, 여자는 변소 이렇게 썼어. 왜 그렇게 썼는지 몰라요.
근데 남자 화장실에 가서 아까 줄 서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아주 재밌게 생각했어요. 옛날엔 줄을 안 섰거든. 근데 우리 사회는 오히려 줄 서는 사회로 많이 바뀌고 있죠. KTX를 타면 여러분 중에 KTX를 거의 다 타봤겠지만 표 검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표 검사를 하질 않아. 그럼 인터넷에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인터넷에서 출력한 건 뭐냐? 그게 표냐? 표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KTX는 표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자리를 기억하기 위한 메모 쪽지를 인터넷에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아무도 표 검사를 하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도 누가 표 보자는 얘기도 하지도 않고 직원이 지나다니면서 PDF로 딱 보고 빈자리인데 누가 앉아 있으면 보고 저분이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냥 창가 쪽으로 앉아 있겠거니 하고 그냥 가요. 여기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나올 때도 아무도 표 검사를 하질 않아. 말하자면 KTX는 무표 시스템이에요. 자, 여기는 학교니까 문제를 낼 테니까 빨리 맞춰야 돼요. 사지선다형이에요. 다음 국가 중 대한민국 KTX와 같은 무표 시스템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는 1. 미국 동부 2. 독일 3. 일본 4. 중국. 뭐죠, 답이? 크게 얘기해 보세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기분 나쁠지 몰라. 근데 중국도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왜? 소득 수준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KTX의 무표 시스템이 가능한 나라를 순서대로 줄을 세우면 말하자면 그 사회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고 질서가 잘 지켜지고 얼마나 문화적인 사회냐 하는 것이 아마 지표일 텐데 KTX 무표 시스템이 가능한 나라를 순서대로 쭉 적으면 그것이 대체적으로는 국민소득의 순서다. 국민소득의 순서다.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 중국 풍경을 보면 중국에 춘절이 되었다. 이러면 경찰관이 나와서 공안들이 나와가지고 큰 짝대기를 들고 막 줄을 세우잖아요. 새치기 건절하고 안표상들이 날뛰고 엉망진창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추석이다 그래서 고향 간다고 기차표를 사러 서울역 앞에 가면 광장에 인산인해처럼 모이는데 경찰관들이 짝대기를 가지고 막 사람 머리 주변을 막 휘둘러요. 앉으라고. 맞아. 얻어터지는 거야 그냥. 막 휘둘러. 줄을 안 서면 막 패고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아주대학에 누가 얘기 안 해도 화장실에 가서 탁 보고 차에서 밖에 탁 줄을 쓴다고. 그럼 차례차례 들어가죠. 인간이 됐지 이제 우리들이.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나빠지고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엔 나빠졌는데 지금은 좋았는데 지금은 나빠진다.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우애가 있었는데 지금은 먹고 살지만 각박해졌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먹고 살만해져야 예의가 생기거든요. 옛날에 어떤 형이 있었어. 형 동생이 있었는데 형은 부자였어요. 동생은 가난했어. 동생이 매일 형 집에 가서 얻어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도 형 집에 밥 얻어먹으러 갔어. 배가 고파 죽겠어요. 이 동생은 또 자식도 많아. 10명이나 돼. 그 형 집에 밥 얻어먹으러 가니까 형수가 밥을 퍼다가 밥 푸던 주걱으로 또 밥 얻어먹으러 왔냐고 양뺨을 때렸어. 형수님이. 우리는 이 얘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정이 있었을까요, 형제간에? 아니에요. 우리는 흥부놀부 얘기라는 이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얘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흥부가 형집에서 머슴이나 노예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하늘에서 박이 떨어져서 비로소 갑자기 원수를 갚듯이 자기가 부자가 된 거예요. 하늘에서 박이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 단 조그만 것도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없었던 사회를 살아갔던 흥부의 비참한 얘기예요. 사실 흥부 놀부 얘기는 무슨 착하고 박씨 얘기가 본질이 아니에요. 도저히 자기의 삶의 전망을 하늘에서 떨어진 박이라는 우연적 여건 아니면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였던 사회를 살았던 비참한 어떤 젊은이의 이야기. 그게 흥부 놀부의 진짜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면 비로소 경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한 엉터리, 예를 들어서 마이클 샌델 같은 철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갔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팔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돈 받고 팔았죠.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은 지성인은 아직은 아니죠. 지성인이 될 문턱에 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 아주대학교 여러분들의 지성을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지식재산권은 미국을 비롯한 지식 선진국들의 후진국을 억압하거나 또는 후진국을 배제하기 위한 음모이므로 또 지식이란 원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축적된 것이므로 지식의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음모다. 지식이라는 것은 저 벽에 내걸린 등불과도 같아서 우리 모두를 무료로 비춰주는 것이야. 그래서 지식에는 지식재산권이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어떤 책의 맨 뒷페이지에 보면 무단, 전제, 복제하면 지재권에 걸립니다 하고 적어놨어. 자, 이 책을 우리는 무단으로 뺏겨 먹었단 말이야. 그때 재판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재판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좀 복잡한 문제다. 골 때리는 질문인데? 골 때리는 질문은 굉장히 많아요. 조금 쉬운 문제 하나 질문해 볼까? 내가 학기 초에 여러분은 모두 나의 학생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2학년 3반 학생들이야. 내가 교사예요. 내가 여러분께 이렇게 학기 초에 얘기를 해. 우리 학교에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있어. 우리 2학년 3반 학생들이. 내가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학교 교사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학기에는 우리 클래스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클래스의 평균 점수 이상 가는 점수를 얻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자, 이 명제는 참인가 거짓인가? 참인가 거짓인가?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지. 열심히 공부하면 평균 점수가 올라가지 모두가 평균 점수 이상이 되는 건 아니죠. 말하자면 이런 가짜 명제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오류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넘쳐나는 엉터리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도 우리가 경제를 배우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앞에 앉아있는 두 친구에게 빵을 하나를 주고 이 빵을
두 사람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래서 주고 아주 나눠 드세요라고 두 분에게 줬어. 두 학생에게. 자, 이 빵을 어떻게 하면 가장 페어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을까? 한번 기준을 제시해 보세요. 두 사람에게 내가 동그란 빵을 주고 이 빵을 가장 페어하게 나누어 먹어봐라 하고 줬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조금 더 큰 덩이를 다른 사람한테 먼저 먹게. 큰 거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먹게 한다? 그건 자선 행위잖아. 잘랐을 때 공정한 건 아니잖아. 잘랐을 때 더 큰 거를 남에게 주려고 하면은 자기가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려고 자르려고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이 더 큰 몫을 준다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자르고 자르지 않았던 사람이 선택하게 하면 자르는 사람이 아주 똑같이 자르지 않을까? 그 얘기죠. 맞는 얘기 같아. 그런데 이런 면은 어떨까? 한 사람은 키가 2m야. 한 사람은 키가 150cm야. 한 사람은 150kg고 한 사람은 50kg야. 근데 똑같이 잘라 먹으면 야, 이건 말이 되나? 150kg하고 50kg하고 빵을 나눠 먹으면 야, 몸무게 재봐. 몸무게대로 자르자. 야, 이것도 말이 돼? 그렇지 않아요? 몸무게대로 자르자 말이야. 150kg하고 누구에게다 갖다 붙이냐? 야, 150kg면 뭐냐? 닌 지금 막 밥 먹고 나온 애잖아. 나는 50kg지만 이틀째 굶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더 먹어야 돼. 그래야 페어해. 그래야 공정해.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 그러지 않아요? 야, 이거 골 때리는데? 하느님이라면 아마도 공정하게 자를 거예요. 하느님이라면 띠리리리 하고 스캔을 쫙 해보고 누가 이 빵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스캔을 쫙 한 다음에 오케이. 지금 빵을 얘는 3분의 1을 먹고 쟤는 3분의 1을 먹으면 딱 적정해. 라고 나누어 줄지 모르지만 정작 당사자인 본인들은 하느님이 나누어 준 것조차 야, unfair해.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 승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야, 이거 골 때리네. 무엇이 진실일까? 그럼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누구라도 소외되거나 배척되지 않은 아주 이퀄하고 균등하고 평등하고 페어한 공정한 무언가의 사회를 꿈꾼다. 정의로운 사회를 꿈꾼다. 우린 정의로운 사회를 꿈꿔요. 여러분 다. 정의란 무엇일까? 마이클 샌델이 그렇게 물었죠. What is justice? Justice, 우리가 정의롭다고 느끼는 어떤 사회는 우리가 그 정도면 페어해, 페어한 규칙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그 두 사람이 빵을 나누는 관계로 다시 돌아가서 오케이. 몸무게를 따지거나 이건 좀 복잡해. 그 단순하게 그냥 짝 반으로 자르면 일단은 공정의 외형적 요건은 충족해. 라고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빵을 나하고 3명이 됐어. 그런데 빵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이 지금 이틀째 쫄쫄 굶고 있단 말이야. 그 내가 열심히 장에 가서 밀가루를 사고 안에 만두 속을 넣고 해서 빵 속을 해서 앙코를 넣고 해서 빵을 밤새도록 열심히 만들었어. 그 만들고 나니까 한 개밖에 없어. 그 들고 우리 3사람이 됐어요. 자, 이때 공정하게 나누어 먹는 방법은 무엇이 될까요? 이때 공정하게 나누어 먹는 방법은 무엇이 될까? 자를 가지고 와서 파이,
곱한 다음에 3등분을 정확하게 해서 나눠 먹으면 공정할까? 내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나에게 무언가의 우선적 처분권이 주어져야 오히려 공정하다고 나는 느끼겠지. 그래야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달려들어서 나를 때려 눕힌 다음에 빵을 뺏어가서 3등분을 나눠서 야, 너도 3분의 1만 먹어 하면 다음에는 내가 안 만들겠지, 빵을. 다음에도 빵을 계속 내가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는 무엇일까? 두 사람이 나에게 그 빵값을 지불해야 돼요. 두 사람이 나에게 적절한 빵값을 지불해야 돼. 그래야 나는 공정하다고 느껴요. 그 두 사람도 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야. 왜? 자기가 필요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페어한 게 둘 다 이퀄이 되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도 빵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 경제를 안다는 것은 뭐냐? 정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정의의 원칙을 세울 수 있어요. 정의의 원칙, 오늘 가짜 경제학, 진짜 경제학인데 왜 이 얘기를 이 얘기가 경제의 본질이에요. 이 얘기가 경제의 본질이에요. 그 무엇이 정의의 원칙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단순히 어떤 부자가 비싼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살 수 있는 능력, 포켓에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져가서 되겠는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가장 잘 연주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전부 yes,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연사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전부 다 맞아. 이렇게 동의할 수 있어요. 그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바이올린 연주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예스라고 얘기해. 박지성이는 누가 데려가는 게 맞아요? 한국 대표팀을 하는 게 맞아요? 맨유에 가서 뛰는 게 맞아요? 무엇이 공정한 거예요? 무엇이 적절한 거예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누가 가져가는 게 제일 적절할까? 그럼 착하게 살자는 것처럼 문제는 착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져. 여러분들에게 착하게 사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면 다 동의를 해요. 자, 지금부터 우리 착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버는 수입의 10분의 1은 항상 이웃을 위해서 씁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미쳤나?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 임마. 10분의 1은. 무엇이 착하게 사는지로 내려가면 점차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야, 그거 간단치 않아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누가 가져가는 것이 좋은가 하면 가장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가져가야 된다. 그럼 다 찬성이야. 맞아. 근데 누가 가장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지?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골치 아파져요. 골치 아파져요. 누가 바이올린 연주를 가장 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또는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투표를 해야 돼. 국민투표를 하기 전에 우선 그 바이올린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들어보는 청문회를 열어야 돼요. 음악회를. 그런데 청중 중에 바이올린이 뭔지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 엄마처럼 바이올린 소리 들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셔요. 깽깽이가 깽깽깽깽 울리면 골치 아프다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청중단에서 아예 빼자. 그러면 청중단에 참가할 자격부터 우선 먼저 정해야 되겠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의견을 이렇게 내. 야, 전 국민을 상대로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를 뽑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국민 일반을 상대로 뭔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전문적으로 듣는 귀가 필요한 일을 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아. 그러므로 전문가들로 하여금 커미티,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제 안을 냈어요. 아, 맞아. 그러면 되겠구나. 그럼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누구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맞아요. 정의의 원칙에 맞아. 정의의 원칙이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가장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에요.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어. 아, 그것을 가질 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스트라디바리우스는 그것을 가지고 가장 연주를 멋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아. 오케이. 그런데 누가 가장 연주를 잘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 없으므로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맡기자. 그럼 내셔널 커미티가 구성이 돼요. 그게 국회라도 좋고 뭐라도 좋아. 대한축구협회라도 괜찮아요. 한국 축구 대표팀을 선정하는데 축구협회에서 야, 국민투표를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한국 축구 대표를 선정할 때 국민투표를 붙이진 않죠. 또는 축구 감독을 먼저 지명한 다음에 그 감독으로 하여금 축구 선수들을 구성하도록 해. 아주대학교 축구부 있나? 아주대학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해놓았더니 빌어먹을 이 감독이 아주대학교 출신들로만 국가대표를 다 써버렸어. 그럼 다른 대학에서 난리가 나겠지. 근데 우리나라 축구계는 고려대학하고 연세대학이 양대 산맥이 꽉 잡고 있어. 그래서 고대 출신 감독에게 맡기면 고대 출신을 많이 써. 연대 출신 감독에게 맡기면 연대 출신만 써. 빌어먹을 국가감독이라고 뽑아놨더니 경상도 사람만 쓰고 국가감독이라고 뽑아놨더니 전라도 사람만 쓰고 이런단 말이야. 안 되겠어. 참다 축구협회가 할 수 없이 히딩크한테 맡겼던 거야. 이야, 이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정하는 내셔널 커미티를 만드는데 커미티를 구성하고 보니까 서울대 음대 출신 교수들이 쫙 들어갔어. 야, 이거 곤란한데. 그럼 서울대 음대 출신들 자기 학교 출신 바이올리니스트에게 갖다 주면 어떡하나,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그럼 연대도 넣어, 이대도 넣어. 몇 대 몇처럼 넣는 게 좋지? 아이고, 골치 아파져. 우리나라 미술계는 그래, 지금도. 특정 대학 출신 아니면 작품 가격도 잘 안 나와. 공정하지 않다고 우리가 느끼지. 그럼 공정한 게임의 규칙은 뭐냐? 야, 이거 골치 아픈데. 공정한 게임의 규칙은 뭐냐? 내셔널 커미티에서 그 우리 당대의 바이올린 연주를 가장 잘한다고 국가가 지명한 것이 바로 소련 방식이거든. 인민배우 뭐 이런 거 있잖아. 국민배우, 뭐 인민 바이올리니스트. 야, 이거 웃긴다. 웃긴다. 알고 보니까 연주도 개판인데 스탈린한테 잘 보였을 뿐이야.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가 하나 만들어지면 끝이었어. 그런데 어떤 부자가 더러운 자본주의 방식으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샀어. 돈을 질렀어. 오케이, 내 5억 줄게 하고 5억을 주고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어떤 부자가 가져갔어.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가 연주하지는 않아.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연주를 잘한다고 생각되는 주자에게 주어서 연주를 시켜. 그럼 그 옆에 있던 다른 부자가 보고 있다가 쟤는 음악을 듣는 귀가 없군. 쟤는 최고 가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자크 펄만이 최고야 하고 이번에는 10억을 주고 스트라디바리를 사서 이자크 펄만에게 탁 줘서 연주를 시켜. 그럼 한국에 있는 부자가 야, 걔들만 연주냐? 내가 볼 때는 사라장이 최고야 하고 15억을 주고 스트라디바리를 탁 산 다음에 사라장이 멋지게 짜자잔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애들 웃기는 애들이야. 더 부자가 나서서 20억을 질러서 스트라디바리를 또 산 다음에 이번에는 정경화에게 탁 헌정을 하고 정경화가 멋지게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도 많은 좋은 스트라디바리를 가지고 수많은 당대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다채로운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됐죠. 이런 건 어떨까? 오케이, 이퀄 오퍼추니티다. 여러분들은 다 경쟁을 싫어해요. 경쟁을 굉장히 싫어해요, 요즘 사람들은. 경쟁은 나쁜 것이라고 끊임없는 세뇌를 여러분들은 들었지. 그래서 경쟁을 싫어해요. 그런데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로 재판을 받으러 갔어. 법원에. 뭐 여러분이 갈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 재판을 받으러 갔단 말이야. 갔는데 가보니까 판사가 개판이야. 판사가 법률 지식도 몰라. 아주 무식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절망하겠지. 그 판사에게 합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게 되겠지. 그럼 그 판사를 선정하거나 임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그 판사 판결을 내리기에 적합한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그러하여금 판사 판결에 임하도록 할 것을 우리는 요구하겠지. 그럼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경쟁밖에 없죠. 경쟁밖에 없죠. 여러분은 높은 경쟁은 굉장히 싫어해요. 예를 들어 기업에 입사를 하는데 야,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 삼성그룹은 삼성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삼성그룹이 지연, 혈연, 학연을 통해서 누군가를 뒷문으로 입사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삼성그룹에 입사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거치거든. 어떤 곳에 치열한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기회가 내게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어떤 곳에 사실 경쟁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좀 나빠져요. 경쟁은 싫기 때문에 경쟁이 그럴듯하고 괜찮다고 얘기하면 좀 짜증나지.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빵 얘기처럼 누군가가 그 빵 가격을 지불해야 그 빵이 계속 만들어져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판사가 나에게 정확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면 그 판사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일정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하겠다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뽑을 때 정말 그 잡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지를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는 경쟁이에요. 경쟁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이게 역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진면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싫은 거지. 혹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경쟁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을 배제하면 어떻게 돼요? 경쟁을 배제하면 마이클 샌델이라는 친구가 우리나라에 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자기는 돈을 엄청나게 벌어갔지.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강의를 열심히 하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좀 해퍼. 그런데 폭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가 나와. 어떤 폭리 상인이 존재했어요. 어떤 마을에 허리케인이 닥친 거야. 그래서 그 허리케인이 닥친 마을에 슈퍼마켓들이 다 물에 잠겨서 떠내려가고 엉망이 돼서 지붕이 벗겨지고 뭐 물건이 다 뜬. 오로지 슈퍼마켓이 한 군데만 살아남았어. 응? 한 군데는 멀쩡하게 물건들이 살아남았어. 그 사람들이 그 슈퍼마켓에 라면, 기저귀, 생수를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몰려드니까 이 더러운 상인이 평소에 1,000원 받고 팔던 라면을 5,000원을 받고 파는 거예요. 애 기저귀, 파우더 이런 거 평소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생수 한 병에 500원짜리를 2,000원 받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 더러운 폭리 상인을 마이클 샌델은 규탄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부도덕한 놈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인의 폭리, 부도덕한 상인의 폭리. 온 동네 사람들이 허리케인을 맞아서 정말 괴로운 이때, 이 상인은 때는 이때다는 식으로 가격을 무한정으로 높게 받는 이 더러운 폭리 상인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만일에 그 상인이 다른 상인들과 달리 허리케인이 닥칠 때 끝내 평소에 허리케인이 올 것을 예상하고 창고를 돈을 더 들여서 튼튼하게 짓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창고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삽으로 물기를 내고 자기 노력을 들였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가게를 지켜낸 거야. 그건 누가 보상해 주죠? 그 누군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그건 누가 보상하지? 허리케인이 닥칠 가능성을 예상하고 창고를 돈을 더 들여서 튼튼하게 지었어요. 지붕도 튼튼하게 했어. 야, 이 돈은 누가 보상해 주지? 그럼 그 상인이 얼마까지 받으면 폭리고, 만일에 가격을 폭리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물건을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게 우리가 모두 나누어 가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어. 아까 빵 얘기를 두 사람이 나눠 먹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물건이 있어요. 라면이 있다고 하죠. 라면이 지금 우리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600명이 그 라면 10개를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 라면 각각의 라면은 쪼갤 수 없다. 10명만이 그 라면을 먹을 수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10개의 라면을 600명 중에서 10명을 뽑을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 제비를 뽑는다. 모든 것은 운에 맡기고 복골복이야. n분의 1의 가능성을 향해서 제비를 뽑는다. 하느님은 간단해요. 하느님이라면 우리가
하느님이라면 600명을 쫙 스캔한 다음에 지금 라면을 먹지 않으면 가장 죽음에 임박한 순서대로 10명을 고르면 돼. 근데 아무도 몰라. 사람은 연기를 잘하거든. 막 지가 죽을 것 같아. 사실은 괜찮으면서. 그럼 속잖아. 그 어떤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둘째, 사다리를 탄다? 뭐 그것도 제비뽑기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는 무대 위에 여기 올라와서 주먹 다짐을 한 다음에 K1 해서 이긴 놈이 먹는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어. 어떤 기준도 괜찮아요. 10명을 뽑기만 하면 돼. 내가 준비한 답은 어떤 답일 것이라는 것을 대강 짐작은 하겠죠.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가격을 부르면 돼. 그죠? 그 경매를 하는 거예요. 불러라. 가장 굶주린 자가 그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불러라. 너가 가진 것을 불러라. 너가 가진 금액을 불러라. 너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보여주라. 너가 정말 라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증명해 보아라. 너에게 정말 그 라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는 한번 증명을 해 보아라.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나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겠다. 아니야, 내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겠어. 그 여러분들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없는 사람은 뭐냐? 호주머니가 빈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성과 자비도 없는 잔혹한 사회냐? 호주머니가 빈 사람은 다른 방법이 있겠지. 다른 방법이. 그건 이제 사회적 부조라든지 자선이라든지 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잔혹한 동물은 아니야. 다른 예를 들면 이렇게 복잡한 예가 아니고 이 심플한 건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80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에 뭐 수원도 마찬가지겠지. 홍수가 났어요. 가뭄 끝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홍수가 엄청나게 터져버렸어. 그래서 서울의 대부분이 물에 잠겼어요. 그 서울에 있는 쌀집들이 쌀 파는 가게, 쌀 가게들이 전부 물에 잠겨버렸어. 그때는 비닐 포장 이런 게 없었잖아요. 가마니에 넣고 보관을 했는데 이 쌀이 전부 물에 잠겨서 썩어버렸어. 그 불과 몇몇 집들만 쌀이 물에 잠기지 않고 살아남겼어. 그 부지런한 상인들이 쌀 보관을 잘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서울의 쌀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배는 고파 죽겠고 쌀은 양이 적으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상인들은 부르는 게 값이야. 그때는 뭐 쌀이라는 게 금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먹어야 되니까 쌀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조선 왕이 그때 정조왕이었지 싶은데 왕이 이 더러운 폭리 상인들을 때려 죽여라. 홍수가 터져서 전 한양 백성들이 공궁에 빠져있는 이때 쌀값을 10배, 20배로 옮겨 높여받는 이 더러운 폭리 상인들이 발견되는 즉시 목을 잘라서 저작거리에 효수하라고 방을 붙였어요. 야, 골 때린다. 잘 들으세요. 그 방이 붙자마자 어떤 젊은 신하가 왕에게 쫓아 뛰어들어왔어.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 왕이 왜 아니되느냐? 너희 주장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이 젊은 신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장급 정도 되는 젊은 이 신하가 왕이 당신이 지금 서울에 방을 붙여서 가격을 비싸게 폭리를 취하는 쌀 미곡상은 다 목을 잘라버린다고 방을 붙였는데 진정 당신은 서울 시민들을 굶겨 죽일 작정입니까? 지금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에서 쌀 장사들이 서울에 홍수가 나서 쌀이 없어서 쌀값이 폭등했다는 얘기를 듣고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한양에 와서 쌀을 팔러 전국 각지에서 한양을 향해 달려오는 중인데 비싸게 받으면 그는 목을 자르겠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당신 정말 백성들을 굶겨 죽일 거요. 폭리를 취하게 놔두라 말이야. 그래야 장사꾼들이 미친 듯이 서울에 달려온다. 그래야 쌀값이 내려가는 거요. 그래야 공급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신하는 왕을 설득을 시켰어요. 다행히도 현명한 왕이 그 말을 들어보고 자네 말이 맞다. 그대의 말이 맞소 하고 그 방을 닫댔어요. 자, 이 신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신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누구? 다산정약용 아닙니다. 자, 오케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 신하의 이름은 연암 박지원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학생은 어떻게 알았어? 누구한테? 그 대단한 걸 들었어. 이 얘기는 정규제 TV에서 내가 한번 했어. 그 여러분들은 정규제 TV를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미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이 허생전 뭐 이런 것도 쓴 거 알죠? 열하일기 이런 거 쓰고 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안이대우입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서울의 쌀값이 다시 정상 상태로 내려갔어. 왜? 쌀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듣고 서로 장사꾼들이 미친 듯이 쌀을 등에 지고 이고 한양으로 달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상인들의 폭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물건이 필요한데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알려주는 신호예요. 폭리는 나쁜 게 아니에요. 폭리는 나쁘고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폭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물건의 쇼티지가 났던 것이 빠른 속도로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폭리는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 여러분들은 앞으로 폭리 상인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이 진짜 무엇이 폭리 상태를 그 부도덕한 상태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정의감으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공정한 평상시로 돌려놓는 힘이 바로 그 폭리라는 거거든.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때 나도 경제 조금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이해를 하면 그 힘을 이해를 못하는 동안은 우리는 사회를 진짜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그저 웃기는 도덕적 구호냐? 이런 건 아니다. 그 폭리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우리를 문명의 상태로 끌어가는 오히려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마이클 샌델이 얘기했던 바로 그 도시에 허리케인이 닥쳤던 그 도시에도 바로 폭리가 나타났는데 그 폭리 상황을 가장 먼저 해소시켜 준 것은 미 정부도 아니고 119도 아니고 112도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허리케인이 닥쳤던 그 도시를 향해서 달려온 것은 뭐냐? 뭐였겠어? 이것도 누구 맞춰? 그 슈퍼가 하나밖에 안 남아서 동네가 엉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가격이 폭등이 난 거예요. 생수 한 병에 뭐 몇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광란의 상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무슨 정부의 뭐 재난구호 대책본부도 아니고 119도 아니고 112도 아니고 무엇이었을까? 이마트였어요. 이마트. 이마트 차량들이 그 폭풍을 뚫고 달려온 거예요. 달려온 거예요. 이거는 그때 이마트에서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그래. 도로가 유실되고 엉망이 됐는데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이마트 수송 차량이 산더미처럼 물건을 싣고 달려온 거예요. 왜? 이익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야. 그래 거기에 가야 자기 고객이 있으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폭리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리, 얼른 보면 굉장히 부도덕해 보이지만 그것이 갖는 무서운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경쟁 가격, 우리는 경쟁 가격을 견딜 수 없어요. 야, 스트라디바리우스 한 대 5억, 10억이 말이 되냐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갖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의 연봉은 빌어먹을 한 달에 100만 원이고 어떤 자의 연봉은 한 달에 1억이라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돼요. 말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진정한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지동설이라는 것을 다 알아서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고 보니까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땅이 움직이는 거였어요 하고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지동설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천동설만 알고 하늘의 별이, 하늘과 달과 별이 동에서 떠서 쓰러지고 별이 움직이고 하는 이렇게 알지 땅이 움직인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중에 누가 가서 지구는 둥글고 알고 보니 지구가 도는 겁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어떤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해주더라도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미쳤다 그럴 거예요. 야, 이 미친 자식이 하나 왔다. 땅이 돈대 얘가. 하고 꿀밤을 주면서 아침마다 동산 위로 데려가서 야, 저기 해가 떠오르는 거 보여 안 보여 하고 지어박을 거예요. 해가 떠오르죠. 그런데 사실은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 진짜는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언어적으로 해가 떠오른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경제도 마찬가지인 거.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꿀밤을 쥐어박으면서 야 임마 그럼 지구가 돈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이렇게 바로 서 있다가 밤에는 거꾸로 선단 말이야? 임마 그게 말이 돼? 하고 쥐어박죠. 왜? 그 사람은 만유인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유인력이 무엇인가? 만유인력은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보이는 것은 태양이 뜬 모습은 보이는 것이지만 자기를 두 다리를 지구로 끌어당기고 있는 만유인력의 힘은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고 계속 좋은 빵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목을 매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탈취하지 않아도 되고 품위 있게 기차표를 가지고 KTX를 탈 수 있도록 우리를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힘은 뭐냐? 그게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아주 더러운 거예요. 자본주의나 시장경제는 아주 더럽게 보이기는 마치 폭리상인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도덕적인 사회로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이게 진짜 경제학의 비밀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정의를 얘기해요.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불의는 게임의 규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건 나도 참을 수가 없어요. 나도 참을 수가 없는데 존 롤즈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이게 정의의 원칙이거든요. 정의의 원칙이에요.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애비 잘 만나서 왜 쟤는 재벌의 아들이냐? 나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빈주먹이다. 에이 빌어먹을. 이거잖아. 근데 이런 건 또 어떨까? 여기 중에 누구라도 좋아.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여기 올라와서 나하고 같이 서면 여러분들이 대번에 느낄 거야. 정말 정규재 선생은 양복만 벗겨놓으면 연애시장에 둘이서 같이 나가면 게임이 안 돼. 요즘은 평균치가 1m 75잖아. 6이잖아. 나처럼 짜리몽땅해서 연애시장에 나가면 팔리겠어? 안 팔리겠지. 그럼 이건 어떨까? 야, 타고난 미모. 이것도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이잖아요. 애비를 잘 만나서 무언가를 물려받아서 출발이 다르게 되었다. 왜 쟤는 저 앞에 출발하고 나는 정말 찢어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불공평하냐? 우연적 여건에 의한 애비를 잘 만난 부당한 불평등. 쟤는 집이 몇 채고 30살부터 할아버지 할할머니 집도 짓고 아버지 엄마 집도 짓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도 짓고 집이 3채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왜 이렇게 나는 힘드냐? 사회는 불공평해. 인간의 불평등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빌어먹을. 이렇게 우리는 개탄하기 쉬워요. 우리는 분노를 느끼지. 근데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미모도 포함이 돼. 미모. IQ는 어떨까? IQ. 야, 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말이야. 나는 재수까지 해가지고 아주대학 들어왔어. 근데 저 자식은 별로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만 쳤다면 1등이야. 저 자식은 2시간 공부하면 만점 맞고 나는 밤새도록 공부해도 80점이야. 난 B등급이야. 내 인생도 B등급이냐? 괴로워. 그 여러분 신입생 중에 절반은 빌어먹을 반수라도 해야 되나? 괴롭단 말이에요. 두뇌는 어때? 그것도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이잖아. 야, 골 때린다. 그럼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이 시정하자. 머리 좋은 놈 1시간 공부해서 100점 맞은 데서 20점을 드러내서 밤새도록 공부한 내가 60점 맞았으니까 내게 20점을 줘. 그래서 둘 다 80점을 맞춰야 돼. 그럴까? 그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좋은 판사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죠. 그렇잖아.
축구 선수 박지성이는 말이야. 뻑하면 한 골씩 넣어. 그런데 나는 빌어먹을 무지하게 뛰어다니는데도 한 골도 못 넣어. 그럼 박지성이 2골 넣은 중에 한 골은 내 골로 쳐. 그리고 연봉을 같이 받아. 야, 이 규칙이 맞아? 쟤는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자야. 그러므로 소득세를 높게 매기든지, 잘 들으세요. 상속 증여세를 왕창 매겨서 쟤가 가지고 있는 부를 삭감해. 그래야 페어한 소사이어티야. 상속세는 더 높을수록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야.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는 높을수록 좋겠어.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94%까지 매겼던 적이 있어요. 94%. 지금 미국은 50% 밑으로 내려왔어. 그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제도로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내도록 제도가 다 바뀌었어.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상속할 때는 65%예요. 65% 어마어마하다. 65%를 뺏겨야 돼. 국가에. 아예 100%를 94% 미국이 상속세를 낼 때 미국의 부자들 중에 상속세를 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아무도 없었어. 그렇게 많이 매기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낸다고. 변호사만 돈 버는 거지, 회계사들하고. 그럼 야, 상속은 부의 세습, 불균등을 만들어내는 가장 원초적인 거야. 상속세는 높을수록 정의로운 것이다. 그런가? 그럼 이건 어떨까? 또 앞에 있는 두 친구를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예를 들 때는 어쩔 수가 없어. 한 친구는 아주 낭비, 방탕, 이렇게 살아. 두 친구가 받는 평생 소득은 똑같아. 그런데 한 친구는 아주 근면금소해. 한 친구는 그 자기가 버는 연소득은 똑같단 말이야. 그 소득을 자기 자식에게 전부 올인을 했어. 그래서 미국에 조기 유학 보내고 언어도 조기 유학 보내서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 기의 고액까지 붙이고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집어넣고 로스쿨 졸업하고 MBA까지 붙여서 연봉 100만 달러짜리 아들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친구는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식도 한국에서 그저 평균적인 교육을 시킨다 해서 아주대학을 넣었어. 아주대학 넣어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야, 딴 데 가지 말고 인마 아빠 기업에 와서 아빠 공장에 와서 일을 해. 해서 그 아들은 아빠 공장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아빠 공장이 이제 좀 규모가 있어. 그래서 아빠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는 중이야. 그런데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어. 100만 달러짜리 연봉을 받게 된 아들은 상속세가 제로잖아. 아무것도 없어. 다 자기 연봉으로 올인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아버지 밑에서 죽도록 고생하던 이 아들은 국가가 와가지고 그 공장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 응? 빼앗아 간단 말이야. 왜? 상속세 100%다. 부당한 불평등이다 하고 너 다 빼앗아 가버렸어. 자, 정의롭게 되었나요? 정의로운가요? 이건 아니다 말이야. 뭔가 이상한데? 오히려 어떤 사람의 근면금소를 처벌한 거 아니냐? 배짱이는 처벌하지 않고 개미를 처벌하는 거다.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온 어떤 사람의 삶의 축적물을 너는 처벌하는 거다 말이야. 상속세는. 야, 이거 골 때리네. 뭐가 맞죠? 상속세는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을 조성하므로 국가에서 다 가져가는 게 맞다. 그런 것 같았어. 그런데 또 이 얘기를 들여다보니까 야, 이거 상속세라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세금이야. 부정의한 세금이고
불이한 세금이야. 있을 수가 없는 세금이야. 어떤 사람의 평생의 노력에 대해서 국가가 그 노력의 결과물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야. 이야, 이거 골치 아파.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하면 되죠? 말하자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상당한 복잡성이 그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면 이제 우리는 지성인이 될 수 있는 약간의 면허증을 받은 거지. 지성의 전당으로 운전해 갈 수 있는 운전면허증 정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사고의 측면, 논리의 측면이 존재하므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유보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어떤 복잡한 상황이 존재할까라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지성의 전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간의 운전면허증을 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냥 뭣도 모르면서 구호만 착하게 살자. 구호가 아름답다고 세상이 착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 구호에 머무르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경제학이에요. 진짜 경제학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게 전부예요.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치 않구나. 그렇게 선악과 피하가 명백한 것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조금씩은 좋아지겠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데 대한 합리적 낙관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진실이다. 질문. 이제 내 강의는 다 끝났어. 질문 하나만 받을게. 오케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임직에서 말씀하시기를 문화가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문화가 있는 어떻게 해야 문화가 있는 지금 질문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문화가 있는 삶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문화가 있는 삶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질문은 내게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실 정치가들이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가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이런 것을 아주 맞득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행복은 각자가 하는 것이지 국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웃기고 있네? 국가가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나는. 그래서 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행복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약간 좀 뜰뜨름하다고 할까? 그런 것이죠. 자, 짧은 답변이었으니까 누구 한 사람 더. 오케이. 최근에 경영학부 교과권 전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기업이나 많은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권력을 통해서 규정을 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지방 경제학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금 질문은 뭐냐면 최근에 경제민주화 관련된 질문인데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들이 소위 자본력을 이용해서 금력을 이용해서 너무 횡포를 저지르지 않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내 답은 이런 거야.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례? 그건 재판을 통해서 재판 판결이 내려졌죠. 그게 다죠.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 상속 문제여서 그는 재판을 받고 재판 판결대로 다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재판이 아닌 우리 속 시원하게 돌멩이를 던져볼까? 그럼 재판은 필요 없나?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내려졌죠. 지금도 우리나라 몇 대 재벌하는 재벌 오나 회장들이 2명이나 감옥에 있어요.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 안 되죠. 재벌 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2명이나 지금도 감옥에 있는 나라. 오히려 뭔가 오버하는 나라 아니에요? 지구상에 어디에도 그런 나라 잘 없어요. 30대 재벌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대 재벌 중에 지난 10여 년 동안에 15개가 망했어요. 이렇게 대기업이 잘 망하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반대 생각을 하죠. 한 번 대기업이면 영원히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을 착취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료에 내가 조금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미친 듯이 공부하시고 미친 듯이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연애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애 편지를 쓸 때는 문자로 몇 자, 크크크, 흐흐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길게 쓰세요. 길게 자초지종이 있게 몇월 며칠 홍길동까지 길게 쓰는 연애 편지를 앞으로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